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락.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민영입니다. 비블록 웨비나.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지겹도록 NFT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올 초만 해도 NFT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익숙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말쯤 되니 익숙해지는 시점이 왔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NFT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적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됐죠. 자, NFT.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그 논란 속에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각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상자산 거래소 비블록에서 아트 거래 플랫폼인 NFT 마켓 서비스 런칭 27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의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분의 연사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저희 끝까지 프로그램 이어갈 거니까요.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시간 함께하는 5분의 연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특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타스그룹 배운철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네, 배운철 대표님의 이력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고요.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그리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 자리까지 함께 이어오고 계시네요. 자, 다음 분 만나볼까요? 네, 박세진 NFT 아티스트 자리하셨습니다. 현대 미술 화가가 NFT 아트를 하는 이유 및 고충에 대해서 또 오늘 잠시 후에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요. 그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법률사무소 제2 박주희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지금 법률사무소 제2 대표 변호사이시고요. 예술법 커뮤니티 부위원장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역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어 다날 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본부 김욱 상무님도 함께 하십니다. 디지털 콘텐츠 NFT 마켓 뉴 비즈니스로 각광받을 것이다. 잠시 후에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블록 웨비나. 오늘 5분의 연사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각 연사 한 분당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분 만나 뵈야겠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특임 교수님께서 또 귀한 발표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NFT가 무엇인가 이미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NFT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코인을 우리가 펀저블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저블 토큰하고 넌 펀저블 토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저블 하다는 것은 동일한 가치로 교환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같은 게 펀저블 한 겁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는 그 지폐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건 또는 그게 좀 찢어졌건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넌 펀저블 토큰은 토큰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달라서 동일한 가치로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더리움 때문에 그런데, 이더리움이 출연한 이후에 2015년 11월 19일 날 ERC20이라고 하는 펀저블 토큰을 발행하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큰이 만들어졌는데, 뭐 체인링크라든지 메이커, 루프링, 테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날 ERC721이라고 하는 넌 펀저블 토큰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크립토키티가 세상에 출연하면서 NFT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ERC20은 펀저블 합니다. 그런데 ERC721은 그렇지 않고,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펀저블한 토큰은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RC721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그런 그 표준도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NFT를 만들게 되면 통째로 하나를 팔거나 아니면 동일한 것을 여러 개 팔거나 아니면 작품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ERC721을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RC20은 동일한 토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ERC721은 하나하나가 다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가치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비플의 작품이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이 NFT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과연 구매자는 무엇을 샀는가? 작품의 소유권을 샀는가? 아니면 전시권을 샀는가? 이게 현재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NFT 시장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할 때 거기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NFT 작품을 산 다음에 그 작품을 산 사람이 또 자기가 그 NFT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팔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또 동일한 작품으로 민팅을 해서 팔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NFT를 만들고 또 교환을 그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NFT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실명 확인 계좌가 없다고 하면 먼저 우리나라 세계은행 중에 한 군데를 찾아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이더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더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이더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이더가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건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메타마스크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NFT 작품을 오픈시에 제가 이제 올리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작품을 올릴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작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메타마스크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경매 작품을 살 적에는 또 이더로 바로 이 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W 이더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품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가서 구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신문 그 타이틀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 소개를 하는데 디지털 고려장.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이 작품을 구매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시급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픈시나 여러 이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작품을 올릴 적에도 비용이 들고 또 작품을 사는 사람도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또 그 가스 비용도 들고 여러 비용이 들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지금 그 우리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NFT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NFT 시장만을 위해서 개설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작품을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빨리 구매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가스비를 더 올리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트래픽 문제도 있고 또 시간 딜레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살 적에 우리가 산 작품이 작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작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작품이 작가의 작품인지 로봇의 작품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좀 제가 건너뛴 부분을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가 필요한데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블 아트웍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작품을 만들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을 하나 만들고 그 작품을 고가로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작품 하나를 이제 여러 개 올려가지고 서로 다른 가격으로 이제 옥션을 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품은 하나입니다. 작품은 하나이고 파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 동일한 작품을 다른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느냐, 작품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작품을 동시에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기술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 왼쪽에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모나리자처럼 생긴 완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얼굴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몸통만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배경이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각의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지금 3개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레이어를 우리가 조금씩 바꾸면, 그러면 이걸 합성해서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하고 아래편을 보면 배경이 이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레이어를 조금씩 바꾸면 그러면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립토키티인데, 크립토키티는 거기 캐치리비트라고 그래 가지고 고양이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털 색깔, 뭐 입의 모양, 눈 모양.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레이어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다른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수십만 개의 고양이가 탄생이 됐는데 동일한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런 도구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만든 작품인지 로봇이 만든 작품인지, 그래서 이게 정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품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을 해줄 적에는 이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고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든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연구실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NFT 시장을 대할 때 이것을 가상자산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융상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은 예술작품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당장의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는데 이런 그 고민을 우리가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논의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후속으로 좋은 발표들이 있을 것이니까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락. 진짜 잘 만들었네. 네. 앞서 김영준 교수님의 주제 발표 첫 번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배운철 대표님께서 NFT 기반 예술 생태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배운철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NFT 기반 예술 생태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리고 창작만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료들 보시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프로필 파일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현재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디어 분과를 맡고 있으며 좋은 NFT 프로젝트와 또 국내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달에 NFT 대체 불가한 매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었고요. 그리고 5월 13일 날은 세상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역시 블록체인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NFT를 주제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 11월 초에는 부산 머니쇼에서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했습니다. NFT가 지금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5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시작됐죠. 그 이후에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분야들과 접목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이렇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나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NFT 시장을 열게 되는 첫 번째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이 콘텐츠 시장 자체도 이제 점점 더 디지털로 전환되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저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디지털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배급하고 소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단일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NFT라고 하는 기술 표준들 속에서 이제 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가 초기에 NFT로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제한 사항들 때문에 가스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서비스가 축소되었지만 NFT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크립토키티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이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왔었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고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들, 장부를 만드는 부분들 등등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충분히 이제 다양한 산업과 접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정부, 세계 정부들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통 금융 시장이 아닌 또 다른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나 자산을 재분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NFT가 작년 말 이제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FT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NFT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희소성, 두 번째 상징성, 세 번째 소유 욕망, 네 번째 불변성입니다. 첫 번째는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대체 불가한 자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희소 자산에 대해서 기술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에 대한 자산들은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고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주 많은 자원들, 아주 많은 자산들, 중복되어 있는 자산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상징성은 우리가 아우라라고도 얘기하고 의미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성은 히스토리와 스토리로 결합됩니다. 특정한 어떤 시점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일 경우에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러한 희소성과 상징성은 세 번째 구매자의 소유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싶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소유 욕망을 자극해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구매 욕망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 2차, 3차 판매를 통해서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희소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갈 것이다. 네 번째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변성에 대한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성에서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 증명을 불변한 특성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NFT의 산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래가 되었던 NFT 거래 중에서 거래액이 가장 컸던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역시 단연코 높은 가격대가 비플의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크립토 펑크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의 순위를 차지하고, 중간에 비플의 크로스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데, 아마도 2022년도에는 비플의 첫 번째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을 능가하는 거래가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NFT에 대한 최고 기록들이 계속 갱신돼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크립토 펑크 이외에 다양한 작품들이 최고액을 달성하면서 순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비플 에브리데이라는 작품은 크리스티라는 오프라인 경매소에서 이제 판매가 됐고요. 하나로는 835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비플은 이로써 생존 작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로 등극을 했고, 비플이라는 것도 이제 예명이죠. 그런 봉제형 같은 장난감 인형에서 따온 이름이고, 본명은 마이클 윙켈만입니다. 그래서 NFT 작가 중에서는 예명을 쓰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건 약간 밈이나 커뮤니티의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예명을 쓰면서 상징성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메타코반이라는 사람인데, NFT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따로 있고 인도분이죠. 그런데 이 메타코반 자체도 이제 이 작품을 사면서 NFT 시장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던져주죠. NFT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놀라운 금액의 거래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NFT는 예술사의 다음 장이다. 이렇게 비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에브리데이는 첫 5,000일 동안 비플이 작업했던 작품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모아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5,000일 동안의 노력들이 하나의 모자이크된
작품으로 재창조됐고 작가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라임스가 했던 원인프라는 작품인데요. 그라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입니다. 이 크립토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가 참 말이 많죠, 그죠? 이렇게 도지코인 얘기하면 30%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일론 머스크의 아내라는 것만으로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인프라는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 자체에서 아기 천사들이 등장하고 이 행성에 대한 배경들이 화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고 싶어 하고 아내는 화성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작품의 배경들이 이제 커뮤니티 생성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도는데 충분히 좋은 스토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럽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명세와 어떤 주제의식이 결합된 형태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의 The This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2021년 6월 23일 날 소스 코드를 경매한 내용입니다. 1만 줄 정도의 웹 초창기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영상 30분짜리 영상하고 이 소스 원본 파일 그리고 버너스리의 편지를 담은 내용들을 NFT로 발행했는데 일주일간 경매에서 65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웹을 창시한 창시자, 그리고 그 웹을 창시했을 때 썼던 때 첫 번째 코드,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 사건, 어떤 핵심 인물의 스토리들이 결합돼서 판매가 되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품 중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됐던 거고요. 5국을 두게 되는데 제4국에서 이제 이세돌이 인간 바둑 기사로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16년 3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의 78수, 100의 78수가 이제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 오픈시에 있는 그 스틸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알파고가 돌을 던지는, 졌다라고 돌을 던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2더니까 하나로 약 2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이걸 구매한 사람의 그 당시 오픈시 아이디는 두한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 들어가 보면 이제 김두한이라는 닉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뒤에 이제 캐피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금융 쪽에 관련되신 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뭐 뒷 배경은 또 두겠지만 이렇게 이세돌이 둔 바둑 5판 중에 알파고를 이긴 4번째 판만이 그 희소성에서 상징성을 가지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5번의 대국이 다 희소하죠. 그것 이외에 다른 뜬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4번째에 알파고로 이겼다는 이 의미들이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국내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간송미술관에서 발행한 훈민정음 회례본입니다. 국보 70호고요. 100개의 NFT로 만들고 개당 1억씩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발행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미술관 운영 자금과 문화재 연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 상품을 임의로 NFT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김현모 당시 문화재청장 이제 10월 15일 날 국정감사에서 국보 훈민정음 회례본 NFT 제작이 문화재를 대중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회례본의 발행 부분들은 뭐냐면 내 훈민정음 회례본을 소유하겠다는 소유 욕망보다는 내가 이런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내가 후원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과 기부라는 측면에서 NFT의 어떤 발행 자체를 확장시킨 사례로 볼 수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해외 쪽 미디어들이랑 이제 제휴를 해서 저희 협회 쪽을 통해서 이런 국내 사례들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좀 전파하고 확산시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송아 작가의 낙타의 꿈이라는 거래인데 배우 겸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6일 날 백스코 행사에서 이제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윤송아 작가는 2013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인 최연소로 일단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14년도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배경으로 등장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낙타와 달, 낙타와 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억에 팔리고 하나는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작가가 같은 주제로 두 개의 작품을 그렸는데 하나는 1억의 가치를 받고 하나는 2천만 원의 가치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거냐면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한 이 윤송아가 그 작품을 루브르에서도 걸었던 기록이 있고 그것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배경으로 있었고 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품을 나중에 소개할 때는 이런 히스토리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셀럽들이 이제 미술 쪽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첫 번째는 셀럽이기 때문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내거나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은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구매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소유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NFT 시장의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메타버스 영역, 게임, 예술, 스포츠, 수집 영역이 있는데 왼쪽 위는 많이 보신 것처럼 디센트럴랜드, 가운데 샌드박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핫하게 올해 갔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게임 쪽에는 엑스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는 이제 플레이 투 언 모델로 완전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토론 시간 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플레이 투 언 모델은 국내에서는 이제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가 현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국내에서 법적으로 수용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2022년도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FT와 관련된 주요 거래소들이 있는데 오픈시 있고 레러블 있고 크립토펑크스 있고 슈퍼레어가 있는데 이제 오픈시는 누구나 들어와서 참여해서 발행 가능한 오픈 마켓형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올려서 바로 이제 NFT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면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심사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 또는 이것이 NFT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래소들은 오픈마켓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작가를 심사해서 그 확인된 작품들만 올리는 이런 작가 선정형으로 되어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켓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앞으로 NFT를 거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클립드랍스,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클립드랍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거래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NFT 시장이 그럼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냐, 성장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지속적인 소유 욕망으로 투자 가치가 유지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NFT를 구매하신 분도 있고 구매 예정인 분도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작품을 사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작품을 산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인가가 다른 거죠. 내가 이거 샀는데 내 뒤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이 NFT의 가치는 내가 샀던 가치의 금액만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어제도 모임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50만 원에 산 NFT는 50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람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들을 볼 때 제가 앞서 얘기했던 희소성, 상징성, 소유 욕망, 불변성이라는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유 욕망을 가질 만한 것인가인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소유 욕망을 자극하는 자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오프라인 자산과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갈 것이고 NFT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NFT 생태계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밈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뭐 하는 프로젝트에 무슨 코인이지라고 하는데 그걸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커뮤니티와 코인 홀더들이 있는 건데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NFT는 어떠한 형태의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두 개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고요. 그것을 거래하고 그러한 작품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이제 크립토 펑크라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발전과 제도적 보완이 따라가야 된다. 네 번째는 이 NFT 시장은 NF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얘기 듣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과 연결된다. 메타버스에서 생성된 모든 디지털 자산들은 NFT화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NFT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필연적으로 메타버스와 연계될 것으로 보고 있고 P2E라고 하는 게임에서 플레이 투 원 하고 있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던 회사들이 메타버스 영역으로 가는 이유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P2E 모델과 메타버스와 NFT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토리인데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작가 또는 디지털 아티스트들 저는 이제 NFT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시장이 생기면서 유튜브 전용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난 것처럼 NFT 시장에는 NFT에 적합한 NFT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환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이 확장되는데 성장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NFT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NFT를 가진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크릿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토큰이 이제 입장권처럼 작동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 NFT와 시크릿 NFT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향후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희 회사 또한 이런 구조에서 NFT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행사에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NFT에 대한 시장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또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잘 판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세 번째 발표이시죠. 8AM의 박세진 NFT 아티스트님을 모셨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파도를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견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작품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이 현대미술 화가가 NFT 아트를 하는 이유 그리고 고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미술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8AM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NFT 아트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영역을 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대중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회화 작업을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또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미술을 하면서 되게 저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내면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도상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외부로 나아가서 그 제가 아닌 우리 사회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아트웍으로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NFT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피지컬 아트라고 하는 페인팅의 영역에 있는 회화 작업이고요. 대부분 이제 현대인의 도상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이야기들 혹은 창작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작업을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성과에 더불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는 와중에서도 이 NFT라는 영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 2월이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을 알게 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쯤에 케빈 아보시라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그 장미를 만든 아트웍을 디지털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저는 블록체인에 사실 관심이 없었고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페인팅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스치는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됐는데 올해 초에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에서 작가님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작가님들만 계셨던 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갤러리스트들도 있었고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블록체인을 다루는 각 분야의 많은 셀러브리티나 혹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많은 담론이 일어났었는데 그 대부분의 2월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창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재료 연구나 혹은 이제 마켓에 대한 동향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시장에 대한 그 조사를 하시던 분들 또는 이제 블록체인을 다루시던 분들이 이런 NFT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계셨는데 때마침 이제 같이 담론을 나누던 그 작가님 한 분이 NFT 분야에서 마켓에서 이제 라이선싱 도용을 당하게 됩니다. 라이선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물론 이제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라이선싱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창작물을 도용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음성 기반의 채팅 소셜 미디어에 계시던 작가님들이 NFT 아트 마켓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이 보여지던 주제들이 압축이 돼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마켓 데이터, 미래, 유행, 투자, 동향 이런
좀 더 축소돼서 집중할 수 있는 키워드들로 바뀌었고요. 그 키워드들을 중점으로 마켓에 대한 조사 혹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작가님들이 그때는 창작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고 그 환경이 좀 더 글로벌한 마켓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 호기심은 직접 참여를 하게 된 계기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 기반의 채팅을 통해서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저는 재밌었던 게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이 아트 마켓은 대부분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 세계를 바탕으로 창작물을 발행을 만들어내고 그 창작물을 보여주는 창구는 갤러리 혹은 이제 온라인 소셜 미디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창작자들끼리의 대화는 크게 없었어요. 대부분이 실제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다거나 혹은 같은 자리를 했을 때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나오지만 이 NFT 분야, 이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소셜 미디어나 음성 채팅 또는 혹은 이제 디스코드나 카카오톡 채널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그 블록체인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마켓에 저는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마켓에 접근을 하게 된 곳이 오픈시라는 글로벌 아트 마켓인데요. 물론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분위기라서 한 건 아니고 저에게 어떤 식으로 또 창작을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하던 회화 작업을 또 다른 내러티브로 이제 풀어낼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발행을 했던 게 제가 그리던 회화 작업에서 그리던 세포들을 가지고 파라셀 인 더 크립토 월드라는 저의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포들의 첫인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에 보이는 6가지가 이 컬렉션의 전체고요. 이 컬렉션 중에 1번이 썬더푸비라는 타이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크립토 월드, NFT 마켓에 대한 첫인상을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내는데요. 말 그대로 썬더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3월 초에 발행한 이 작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작품 가격이 0.02 이더리움에 판매가 됐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는 0.3에도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보고 내놓으신 분들이 0.2 이렇게 내놓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가 겪었던 미술 시장에서는 갤러리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였어요. 말 그대로 갤러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같이 합쳤을 때, 이 힘을 합쳤을 때 또 다른 프로모션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벤트가 생기거나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혹은 이제 아트페어를 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갤러리와 아티스트가 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아트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컬렉터들을 또 보유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NFT 시장에서는 마켓과 아티스트 이 둘만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 마켓과 아티스트가 만났을 때 이 시장의 블록체인을 다루는 분들이 좀 더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컬렉터블한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는 수집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수집욕을 자극했던 것들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수료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갤러리와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50대 50이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갤러리의 50%, 아티스트의 50%. 이거는 전 이제 몸으로 답습이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서로 반반인지도 이해가 가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야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도 알고 작가도 갤러리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 NFT 시장이 놀라웠어요.
말 그대로 마켓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다 아티스트한테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전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다 NFT로 옮기겠다 이것은 아니고 좀 더 기존 회화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작업들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 보여주던 이 작품들,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중에 갤러리와 아티스트 쪽에서 보여지는 저 작품은 회화 작업이고요. 이 회화 작업에서 주변에 이제 떠 있는 뭐 구나 이런 표현들, 이 도상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다른 아트웍으로 이제 재탄생돼서 NFT화되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면서 재밌었던 것 또 한 가지가 작품의 세컨더리 세일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갤러리 통해서 혹은 옥션을 통해서 세컨더리 마켓에 진출을 하고 세컨더리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작가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 추적이 불가능하고 혹은 이제 그 갤러리스트가 혹은 뭐 컬렉터가 창고에다가 또 보관을 하게 된 경우는 추적 자체가 이제 차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작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작품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NFT 마켓은 토큰의 흐름을 다 우리가 스캔을 할 수 있고요. 그 토큰을 통해서 누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그 시장에서 우리 작가들 또는 이제 그 컬렉터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기존의 페인팅 작업에서 NFT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는 내러티브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첨부를 했는데요. 이 토끼 형상의 이 이미지는 저는 그 순간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을 표현한 그림이 NFT에서는 이 순간을 표현하기 전에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러티브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NFT로 풀었던 작업이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NFT를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서사를 보여주면서 제 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저도 수집을 하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수집을 통해서 작가님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게 내가 창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창작을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한 재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트 컬렉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컬렉션을 하고 있는 에디션이나 아트 상품, 이제 작품들이고 이것처럼 저는 NFT에서도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PFP 프로젝트,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바타 대신 쓰는 아까 앞에서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크립토펑크나 다른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그 펑크적인 면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플레이에이프라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컬렉팅을 해서 카카오톡에서 저는 제 아바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과자 작가님의 드로잉 또는 이제 이메이츠라고 하는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 발행한 V2 버전 2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낙타 작가님 그리고 피지컬 아트에서 유명한 존 버거맨이라는 해외 아티스트 토니 바벨 그리고 이소연 작가님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엑시 시스터즈 이 엑시 시스터즈는 엑시라는 게임을 이제 게임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직접 시스터즈를 결성해서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엑시 인피니트를 홍보를 하면서 본인들도 그 같이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아이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을 수집을 하면서 저는 투자의 관점에 수집을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로 산 것도 있어요. 재미로 산 것만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직접 그 소사이어티를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저도 성장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개모임 같은 거면
서로 누구 집에서 장사를 하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가서 팔아주는 그런 그 유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NFT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이 NFT를 컬렉팅해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이 부흥을 위해서 돕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기존 미술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NFT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만 아티스트가 해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물 작업을 생각을 하면 작품 준비부터 이제 스케치, 기획, 페인팅 이런 것들은 너무 아티스트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뭐 도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작품 입반출, 그다음에 관리, 포트폴리오 정리 이런 것들이 작가가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 공모 작업도 공모전도 출품해야 되고 소셜 미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NFT를 하면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소셜라이징이에요. 소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 컬렉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다음에 어떤 NFT를 발행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그 컬렉터들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걸 작가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다 해냈을 때 NFT 아티스트로서 혹은 이제 컬렉터들도 이걸 수집할 이유를 찾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를 모두 평생 이 루틴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아티스트니까 다 해낼 수 있겠죠. 해낼 수 있고, 이걸 둘 다 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 물론 배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세상에 다 자신의 창작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들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욕심이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진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표현해주신 그 개모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률사무소 제2 박주희 대표 변호사께서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이 디지털 아트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수익이 가지 않으면 이 시장은 클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 NFT, 디지털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오늘 박주희 대표 변호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곧장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법률사무소 제2의 대표 변호사이자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인데요. 지금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 NFT가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박세진 작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아트 페어를 통해서만 이제 작품을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프라인에서 네임밸류가 없는 신진 작가들이나 아니면 뭐 그동안에 기득권에 이제 속하지 못했던 작가들 같은 경우는 판로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NFT는 중개자 없이 창작자가 직접 구매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새로운 시장으로 될 수가 그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이다 보니까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기존에는 없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NFT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NFT 붐과 더불어서 NFT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뭐 여러 사건들이 뭐 있었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보면 개구리 캐릭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되게 얻고 있는데 이 페페라는 개구리 캐릭터가 이 원작자인 매트 퓨리의 동의 없이 이제 발행이 되다가 매트 퓨리의 항의에 의해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 이건용 작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작품이 NFT로 발행됐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더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작자 동의 없는 NFT 발행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작권, NFT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NFT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NFT로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도 사실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NFT 아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토큰화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 디지털 아트로 발행되는 NFT의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 파일의 소유권, 뭐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디지털 아트 파일이 저장된 주소의 소유권일 텐데 사실 더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부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제상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 유체물을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디지털 파일 또는 디지털 파일 주소에 대해서 소유권을 과연 부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편의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개념인 이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아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하게 이제 NFT가 발행이 되면서 이 아트의 저작권에 대한 수익권을 분배해가지고 NFT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그 수익권에 대해서 이 분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거를 NFT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애초에 이제 디지털 아트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도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실물 작품이 있고 실물 작품을 토대로 NFT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 내가 과연 구매한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 이 기존에 있던 실물 작품의 또 다른 버전인지 아니면 또는 실물 작품을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분할 소유의 지분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분쟁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작품이 있는 작품을 토대로 NFT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뭐 2차적 저작물로서 하나로 새로운 작품으로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물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화해가지고 내가 구매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에 우리가 그냥 디지털 아트, NFT 아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토큰화한 대상, 내가 구매한 대상이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지 앞으로 좀 추가적인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발생한 NFT와 관련된 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한 업체에서 김한기와 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작권자들이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NFT 발행을 허가한 적 없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NFT 저작권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을 많이 혼동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하면 그 그림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도 취득하는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실물 그림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이 처분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NFT로 작품을 민팅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창작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작권을 별도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않는 한 이걸 발행하는 경우는 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소유권과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 혼동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NFT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데 그림을 등장을 시킬 때 작품의 소장자들이 자기 작품을 위해서 작품의 홍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영화나 드라마에 뭐 협찬을 하는 거나 아니면 등장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장자가 사실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거는 저작권 중에 공중송신권과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사 소유자가 이 그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작품을 창작물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저작자인 작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협찬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물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어쨌거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한정적으로 이제 소유권과 저작권을 오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는 NFT는 온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더 손쉽고 빈번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원 저작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이 민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을 해서 이 민팅하는 경우,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 상표권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에르메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NFT로 발행을 해서 에르메스 측에서 본인들은 허락한 NFT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뉴스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워낙 NFT가 인기가 많고 손쉽게 발행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 무권리자의 민팅,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발행,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영어로 페이크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구매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원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혼동 문제는 이 구매 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법하게 발행된 NFT를 구매한 후에도 이 구매자가 이 NFT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 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 드렸듯이 이제 NFT로 거래되는 아트의 대부분은 이 디지털 아트의 뭐 파일의 소유권 또는 뭐 디지털 파일의 주소, 링크 주소일 텐데,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편의상 계속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NFT를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매자가 사실 취득하게 되는 건 이 디지털 아트의 파일의 소유권이지 저작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NFT를 구매한 후에 구매자가 그 이미지를 허락 없이 다시 활용을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민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파일을 하드카피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역시 적법하게 발행된 NFT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작권 측면에서 NFT의 이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리셀 로열티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인데요. EU 같은 유럽에서는 이제 도입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도입 논의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이 NFT라는 게 법 제도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작가들을 위한 추구법 도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NFT를 발행을 할 때 원작자에게 재판매가 계속 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작가들이 판매가 되고 재판매가 될 때마다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작가들에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해야 될 게 이 민팅할 때 이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월렛을 누구의 계좌로 설정할 것인지를 좀 작가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를 통해서 이 민팅을 했을 때는 이 월렛을 잘못 연결을 했을 때는 재판매 될 때의 수익이 그 작가의 계좌가 아니라 이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의 계좌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NFT 디지털 아트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NFT라는 게 작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시장이 더 커지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작권이나 이 기존에 있던 민법의 법리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NFT의 특성은 단발성의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뜻은 피해자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피해자들을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이런 의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NFT 거래 플랫폼들 사업자들을 조금 책임을 강화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구제책이지 않을까. 오히려 민팅한 후에 거래된 후에 이걸 어떻게 보장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래 초반에 이거를 좀 적법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업자들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를 하는 게 오히려 NFT 시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 곁에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보안 서비스. 세계 최초의 위치 기반 출금 서비스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모바일이라 더 간편하고 빠르게. VIP를 위한 맞춤형 라운지 서비스. 아시아 최고 수준의 OTC 데스크 운영. 당신의 자산,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블락.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 김욱 상무님께서 디지털 콘텐츠 NFT 마켓 뉴 비즈니스로 각광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상무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다날 엔터테인먼트 김욱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NFT 관련 투자와 협업 등이 계속 발표되고 있을 만큼 그 뜨거운 이슈인데요. 저희 다날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그 메타마켓이라는 NFT 콘텐츠 마켓 시장 진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현직 입장에서 변화, 의미와 그리고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뭐 회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그 관계사인 다날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전반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현재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 페이코인은 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모바일 메신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폴드라는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 NFT 마켓에 그 메타 마켓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은 그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다들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NFT라는 현재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으며 그리고 또 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함은 그 1990년대부터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온라인 시대를 이제 웹이라는 것들로 통해서 맞이하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90년대 출생 전후를 했던 그 MZ 세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MZ 세대를 배경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시대적인 필연성을 띠고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 주기로 보통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가 그 큰 변화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 2000년대 초기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대형 자본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SKT나 CJ라든지 그 대기업의 시스템과 자본이 투입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K-팝 아이돌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10년에 국내에서 사실상 그 아이폰으로 본격화된 그 이동통신망 개방과 그리고 또 3G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그 모바일 콘텐츠가 엄청난 속도로 그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스트리밍 월정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독 기반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생활 기반의 그 O2O 중개 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요. 그 이런 이미 가상의 사물과 그 교감을 하기 시작한 해당 세대들은 말하기 전부터 접하기 시작한 그런 것들, 디지털 콘텐츠들로 인해서 그 O2O를 온라인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지 변화를 그 기반으로 해서 2020년 전후 그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저희들 일상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가상화폐나 메타버스가 다시 이슈가 점화되고 안착하는 원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편승해서 그 NFT 키워드는 저희 2020년대에 주목할 만한 그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거래의 목적물이 더 이상 그 피지컬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환경, 즉 온라인을 삶의 주변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2030년에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테마가 이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시간이나 혹은 그 원자 단위의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구성할 수 있는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이 그 30년대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NFT는 무엇인가? 그 NFT는 그 자체가 컨텐츠이냐 아니면은 그 NFT
그 자체가 가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치와 어떤 그 콘텐츠를 연결해주는 NFT를 매개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NFT와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현재 그 디지털 콘텐츠의 소장과 소비를 넘어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것이 그 무엇이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해지면서 그 대중은 셀럽을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월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그 모방 심리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디지털 소유권, 디지털 신분 또는 그 개인을 그 사회적 화폐 가치로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어떠한 통제, 공간적인 통제, 이러한 통제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 상승과 무엇인가를 구매하려는 현재 MZ 세대들의 욕구가 결합돼서 NFT 증명서라든지 이런 포함된 물질의 소유 욕구가 관심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특정 계층들, 뭐 특정 그룹들이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IP에 대한 투자도 현 상황에서는 일반 유저들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미 출시되어 있는 서비스들 역시 그 전문가들보다는 그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감상형, 기존의 이제 감상형 콘텐츠에 대한 시각적인 접근보다는 그 콘텐츠를 투자하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어떤 그리고 즐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올려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그 마치 그 부동산이나 이런 그 어떤 자산들이 소유하면서 그 가치가 변화하는 것들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콘텐츠 저작 재산권의 거래는 그 해당 저작물의 거래 이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또 우리 NFT를 통해서 그 투명하게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요. 뭐 디파이와는 배치되는 내용이겠지만 일부 정보의 중앙화를 합리적인 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개인 간 거래 시 그리고 특정 기업 간의 거래 시에 그 세금 누락 등의 그런 어떤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NFT를 활성화시키고 일부의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현재의 매스만을 그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NFT가 아니라 매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돼야 많은 양의 그 거래량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반 저변에 널리 확대돼야만 또 우리가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 뭐 여태까지는 NFT가 어떤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아트라든지 기존의 이제 팝 아트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거래하고 거래된 것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증명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수집되고 유저가 그 소유권을 보유한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뭐 단순히 팝 아트나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장르로 NFT로 보관과 공유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콘텐츠의 구매 기록과 증명서 그리고 각종 입장권 그리고 또 뭐 콘서트 같은 입장권도 되겠죠. 뭐 영화 티켓도 가능할 거고요. 소셜을 만들어주는 체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그 앞서 언급한 개인의 소셜 포인트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팔로워들의 그 피드백을 NFT를 통해서 어떤 부여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통하고 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는 뭐 그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웹 3.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체인을 통해서 그 관리와 표현하는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변화의 축으로 보자면 NFT의 형태는 그 소비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웹 1.0 이후에 그 소셜 활동, 데이터 생산 등을 활발하게 하는 웹 2.0을 넘어서 그 3.0에는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가 어떤 그 플랫폼에서 이용할 때 개인에게 가치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에서 그 NFT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는 그 이를 플랫폼에서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는 NFT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부여가 될 거고요. 개인이 보관하는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콘텐츠를 현재 플랫폼이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 형태로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NFT는 그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원천 콘텐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다룰 수 있고 거래 공공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그 얼마나 다양한 정보와 장르 그리고 콘텐츠들이 개인화된 여러 가치로 얘기되는 그 어떤 가상 공간에서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현재 페이스북 또는 뭐 인스타 같은 그 소셜 플랫폼에서의 본질을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NFT를 통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그 창작과 협업이 현재의 그 어떤 우리가 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시스템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여드리는 장표는 좀 약간 복잡한 설명일 수 있는데요. 뭐 장표의 복잡함을 떠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러한 변화는 그 음악을 예로 들어서 그 협업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소비하던 개인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개인과 또는 그 플랫폼이 각자 보유한 정보 그리고 또 콘텐츠를 파트별로 그 NFT를 매개체로 해서 정당한 대가와 피드백이 구현이 가능하다면 그 지적재산권 그리고 즉 콘텐츠 생산 방식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 그 작사 작곡의 경우를 예를 보자면요, 뭐 현재 각 레이블이나 기획사에서 송캠프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동 저작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거는 다만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지인 커뮤니티로 특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탈중앙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 개인들 혹은 일반 유저들도 얼마든지 그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또한 이런 현재의 제작과 유통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요즘에 이제 성명 표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종종 발생하는 해프닝들이 그 제작자와 창작자 간에 그 정보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표했던 저작물이지만 실제로 어떤 분이 창작을 했는지가 정보가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실현자의 정보 유실 등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NFT 정보 체인을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이런 정보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인적 네트워크의 그 역량이 작품의 어떤 참여 그리고 또 선택과 투자 제작 등에 있어서 큰 포지션으로 그 구성되고 있는 이런 그 현재 상황들에서 NFT라는 어떤 그 뭐 저희 회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NFT 마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품을 공급받고 제작자와 어떤 가창자 그리고 또 실현자 간의 매칭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그 현실에 수용하기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가 온전하게 어떤 제작 비용과 콘텐츠 정보를 포함하게 되고 거래 이력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나 권리의 분쟁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로운 매스 쪽에서의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NFT가 현재 서비스와 어떤 관점에서 연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아트라든지 팝아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떤 그 제작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실제로 이용하는 NFT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소유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떠나서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유튜브를 포함해서 2021년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제 음악 플랫폼이라든지 OTT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그 투명성과 그 공정성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제한 듣기, 어떤 보기 요금제에 관련해서 좀 민감한 사항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게 됐을 때 콘텐츠를 이용한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들이 총 사용자의 총 이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 총 매출액을 전체 비율로 할당하는 구조인데요. 그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또 행정 편의상 그리고 효율의 문제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오긴 했으나 미래에도 이런 방법이 과연 맞는지 정당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그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NFT만의 독특한 사용 이력과 그 저작물에 대한 정보 처리를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고민을 보다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그 어떤 해결 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 저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그 제도의 정비가 좀 필요한데요. 그 아까도 언급되었던 저작권법의 그 공중송신권이나 뭐 복제권 등에 대해서 그 저작물이 현재는 합법적으로 이용 허락을 하도록 하는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 탈중앙화를 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데이터와 생산과 공유 측면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고민해보고 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도 또한 뭐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마케팅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떤 뭐 페이크냐 페이크가 아니냐 뭐 진짜 가짜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오리지널과 비오리지널에 대한 유통 질서 확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과도한 통제 그리고 또 혹은 반대로 뭐 비윤리적인 자전거래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뭐 어뷰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NFT 마켓에서 미술품, 팝 아트, 뭐 디지털 아트 등으로 그 집중되는 이유와 다양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변 확대에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개인이 생산하는 컨텐츠 데이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 기업 간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또 발굴해야 되고 현재 그 구독형 플랫폼의 요금제와 컨텐츠 감상에 따른 어떤 그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그 새로운 분배 기준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통용되는 그 어떤 가스피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도 반드시 새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까지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실제 필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 곁에 있습니까? 위치 증명 기반의 강력한 3단계 보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모바일이라 더 간편하고 빠르게 VIP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아시아 최고 수준의 OTC 데스크 운영. 당신의 자산, 당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비블락. 네, 오늘 방송 웨비나의 주최사이죠. 그레이브리지가 운영하는 비블록 NFT 마켓 서비스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오는 27일 오픈 예정인 비블록의 NFT 마켓 앱을 간단히 살펴보죠. 모바일 형식의 세로 모드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휴대폰으로 시청 중인 분들은 세로 모드로도 쾌적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네, 보신 것처럼 보다 다양한 NFT 메인넷 노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드디어 개발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NFT 플랫폼이 메타마스크나 카이카스와 같은 외부 지갑과 연동해 구성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비블록의 NFT 마켓은 그들과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블록의 NFT 마켓은 누구나 손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다양한 NFT 메인넷을 지원하는 다중 노드로 개발돼서 발행 수수료 절감과 작가가 원하는 NFT 생태계에 본인의 작품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NFT 메인넷 노드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NFT 거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은 지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서 다뤄진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지털 아티스트나 NFT 작가들이 고민하는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도입한 이 비블록의 추급권 제도인데요. 본인의 작품이 2차, 3차 판매가 이루어져도 추급권 제도를 통해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보장하기에 이 NFT 작가의 저작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저작권 도용을 통해 많은 NFT 작가분들의 작품이 도용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판매되고 있는 페이크 민팅 사례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이 비블록 NFT 마켓은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운용해 작가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블록 거래소는 NFT 마켓과 함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코인 거래도 가능한데요. 자체 개발한 거래소 시스템과 체결 엔진을 통해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월에는 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코인 프로젝트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블록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사업권을 인가받고 허가받은 거래소입니다. ISMS는 물론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공식 인증도 취득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금융당국을 통한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NFT 작가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 또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점, 그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비블록 거래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NFT 마켓 런칭과 함께 무료로 NFT를 발행하며 화이트리스트 작가 등록 등의 이벤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에 이 비블록의 NFT 마켓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비블록 거래소의 소개였습니다. 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락.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온라인 세미나 현장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의 마지막 꽃,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신 5분의 연사분들의 토론회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장이신 김영중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안들, 목소리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15분씩 발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NFT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사가 정말 가치가 있으면 NFT로 제작해가지고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 지갑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NFT나 또는 암호화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하나씩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슈가 생겼을 경우 저는 커뮤니티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물론 제가 겪은 저작권 이슈는 아니지만 누군가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뭐 NFT를 발견을 했다거나 알게 됐을 경우 그때는 오픈시 같은 경우는 리포트 기능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뭐 저작권 도용을 당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알리면 커뮤니티에서 전체적으로 그 리포트를 다 같이 이제 해줘요. 이건 그 오픈시 자체에서 그것도 친절하게 이 문제가 있는 리포트의 원작을 태그하게 돼 있거든요. 그 태그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이제 삭제 조치까지, 이제 어카운트 삭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NFT가 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의 힘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NFT를 하게 되면서 제가 크립토박셀에 가상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제가 짓고 뭐 전시회도 열고 파티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얘기도 하고 놀아봤는데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을 가진 이제 발행인은 웨어러블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입고 다니는 웨어러블을. 그러면서 저는 제 갤러리를 홍보도 하고 그 안에서 또 NFT 아티스트도 물론 활동하지만 웨어러블을 또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 같아서 제가 만든 웨어러블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점점 더 이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ERC 115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더 미래지향적이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욱 상무님 또 이제 메타버스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뭐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 좀 공유해 주시죠. 네, 그 다날 엔터의 김욱입니다. 그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사실 음악 쪽은 아직 이런 그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전송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음악들을 뭐 저작권에 대한 거래는 아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음악을 듣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또 국내의 특성상 그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NFT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이 마켓에서 음악 저작물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재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보호하거나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제도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조금 저희 음악 쪽에서도 뭔가 빨리 그 우리 팝아트나 이런 디지털 아트 시장처럼 어떤 그 NFT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매스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식의 사업을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NFT 관련해서 페이크 민팅, 그러니까 저작권 도용이나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탈중앙화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그리고 또 박세진 작가님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오픈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유저들이 로컬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글로벌하기 때문에 설사 나의 작품을 누군가가 도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리대로 한다고 하면 저작권법으로 그 사람을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거냐라고 문제를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작품을 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게 과연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크 민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자체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민팅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이 적법한 저작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 플랫폼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플랫폼 자체에서 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분담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저작권 침해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뭐 필터링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 NFT 거래 플랫폼들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조금 논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플랫폼 업자들의 좀 의무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는 사례는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구권이란 제도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작가가 직접 민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를 통해서 이 민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리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월렛에 이게 꽂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추구권에 대해서 리셀 로열티를 에이전시나 갤러리의 월렛으로 이렇게 꽂히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철 대표님.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NFT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NFT 몇 개 발행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뭐 NFT 여러분들 보시면 뭐 100개 발행했다, 200개 발행했다, 뭐 하나 발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싱글 에디션으로 발행해서 하나 발행하느냐 아니면 2개 이상의 멀티 에디션으로 발행하느냐 이슈인데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한테 질문 오는 것이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NFT 가치에 대한 4가지 기준으로 보면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싱글 에디션이 훨씬 희소하죠. 멀티 에디션이 되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싱글 에디션이 훨씬 나은데 그 멀티 에디션은 상징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제가 아시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 화가 천재 화가께서 38세에 요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으면 38개를 발행하자. 그럼 이 작가분이 38세에 요절했다는 것들을 민팅의 개수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작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입히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몇 개를 발행하느냐가 지금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싱글 에디션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게 생성이 안 돼요. 코인 홀더들의 커뮤니티 생성하는 게 밈 코인에서처럼 또 이 작품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는 대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있고 단일 싱글 에디션을 하게 되면 자산 유동화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1억짜리다 하면 한 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은 금액 100만 원으로 나누거나 10만 원 나누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개 발행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놓고 사실은 많은 설계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발행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걸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제 NFT 작가분을 모시는 아이디어입니다. 내년 3월 9일이 되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앞으로는 누구든지 NFT를 발행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들을 어떻게 NFT와 프로젝트와 결합해서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작가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현해 주실 작가분이 사업 아이디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 드리면 너무 이제 뭐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우리가 유력한 두 후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력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후원하는 형태의 모델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NFT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작가가 아니어도 이 NFT 프로젝트에서는 기획력만으로도 사업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FT 사업 기획 또는 프로젝트 기획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우리 이 작가님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올드한 세대다 보니까 저는 작품이라고 그러면 렘브란트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아주 고전적인 작품만 생각을 했는데 크립토 펑크나 뭐 이런 거 보면 네. 아니 왜 사람들이 저걸 사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에 어디가 잘못됐고 요새 그 풍조는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립토 펑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내러티브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1970년대부터 아모아 클럽이 만들어지고 이 아모아 클럽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이제 중앙에서 발행된 정보를 탈중앙을 해서 네. 네네. 네, 진행하시죠. 그래서 그 정보를 모두가 함께 가져가자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탈중앙화를 외치던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가진 그 집단이 크립토 펑크 아바타를 이제 내놓고 너네가 이 탈중앙화를 외칠 때 우리의 이 아바타를 대신해서 걸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미 충분한 그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센트럴의 내러티브가 생겼거든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 발행한 NFT가 가진 역사, 히스토리, 그 내러티브 자체가 이제 가치를 더 높게 사게 되는 거고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예, 그 저희가 시간이 딱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야기는 네. 끝나고 저희가 듣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비블록 웨비나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2시간에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서 곧 2부가 준비되겠죠.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연사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